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에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수요일에 이 남자와 함께합니다. 젠장. 이한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애플끼리 티키타카가 하필 크리스마스 이브에 배치가 돼가지고요. 예. 뭐 별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뭐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정준희 교수님 많이 따르고 존경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를 너하고까지 보내. 누구하고 보낼라 그랬어요? 때 적어도 너는 아니었어요. 뭐, 내가 할 얘기를. 조금 전에 젠장하셨잖아요. 예. 저는 what the fuck 할 뻔했습니다. 예, 저 고양이 날다님이 흐흐흐를 많이 붙이셨어요. 좋아서 붙인 것 같진 않은데. 크리스마스 이브를 논과 함께 한다. 썸네일 제목 후킹으로 지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후킹이 아니라 이한배 작가님이 써놓은 내용이요. 네. 그걸 그대로 써놨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어떻게 할지 보고요. 자, 오케이 미나님이 오늘 백돌 흑돌 패션이라고 꺼멓게 비치는군요. 예, 저는 사실 청돌인데. 네. 예, 그리고 우파지만 내라는 역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석기님. 본명이시면 제가 이렇게 웃으면 안 되고. 네. 예. 분명히 아니시라는 걸 전제로 한 말씀드리면 아이디로 웃기기 있습니다. 네, 아이디로 웃기시는 건 반칙입니다. 예. 이석기 전 의원하고 관련이 있지, 설마 본인은 아니시겠죠? 예,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애플끼리 티키타카 크리스마스 이브에 원래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말랑말랑한 주제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게 돼가지고 이거는 다 너 때문이야.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 뭐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최악의 인물을 이번에 한겨레에서 뽑았던데 이게 이제 물론 투표로 뽑은 건 아니라서 개인의 의견으로 이제 하긴 했습니다만 박용현 기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논설이 게시판에 설문을 올렸고 댓글 중 압도적 자수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게 되게 잘 뽑았다 싶었어요. 네. 예, 보통은 이렇게까지 뽑진 않는데 예. 최악의 인물 조이대를 제외하고 나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최악 다음에 차악을 정준희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너무 설득력 있을 것 같아서 대답을 경제 쪽에서 뽑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그럼요. 1위는 김범수고요. 거긴 뭐 다. 예. 2위는 신동빈 꼽겠습니다. 네. 신동빈 씨가 최근에 뭐 했나요? 최근 한 2개월 동안 롯데에서 희망퇴직을 유통 쪽에서 굉장히 맞죠.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동빈이 걔네들 롯데그룹이 한 1년에 2번 정도 사장단 회의를 합니다. 신동빈이 올해 상반기가 끝난 다음에 사장단 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경영에 있어서 가장 잘못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을 모르채 하는 것이 경영에서 가장 잘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니네 그룹의 문제의 핵심은 너야. 제발 좀 알아 좀 제발.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차악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이 최악 차악을 다 꼽아주시면 어떻습니까? 전 영역을 걸쳐서 교수님께서는. 전 영역을 걸쳐서요? 네.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연말에 또 한 번 해야 되잖아요. 아, 정말요? 예, 우리가 31일이 또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뽑고. 저는 이 조희대라는 인물이 당연히 최악이기도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이름의 인물, 사람의 인물은 안 할 테고 나머지 대법관 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언제나 우두머리는 제일 나빠요. 너무나 명확히 나빠요. 근데 현실에 있어서 가장 나쁜 사람들은 그 우두머리가 그 짓을 하게 내버려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혼자서는 그 짓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동원해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마지막 한 방울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라고 보고 그들이 버텼으면 이 짓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이대를 둘러쌌던 모든 대법관들이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가 됩니다. 설득이 확 되는. 아무리 설득이 돼도
크리스마스 이브를 너하고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예, 뭐, 우리, 이거는 티키타카. 네. 네, 서로 비겼다고 치고요. 오늘 79번째 시간인데, 제가 또 오늘도 흑돌을 먼저 두겠는데요. 이 흑돌 어떻게 둘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딱 맞춰서 제가 가져온 주제는 노동신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우리 그 이한배 작가님께서 언제나 먼저 자기 주제를 던져주시는데 좌파 얘기를 던져주셔가지고 제가 지금의 생 좌파 중에 하나인 북한 네. 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아예 그냥 망한 김에 일로 가자 예, 이런 생각으로 노동신문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뭐 크리스마스 이브가 뭐가 중요합니까? 노동신문 얘기해야죠. 빨간 이슈잖아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네. 예. 색깔도 맞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노동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개방 그리고 조선중앙TV 같은 거 개방하면 어떻겠냐. 네. 네, 이렇게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반응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노동신문을 보면 주사파인가? 제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노동신문을 읽다 보면 주사파가 되는가? 사실 이거예요. 이게 좀 더 본질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주사파인 사람이 볼 수도 있겠고 아닌 사람이 볼 수도 있겠지만 보고 나면 주사파가 되느냐? 결국 이거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걸 보면 주사파가 될까요?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그러니까. 조선인민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순간 오히려 될 사람도 안 될 것 안 될 같은데. 것 같은데요, 제 네. 느낌에는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만약에 뭐 표현해 주신다면. 사실 저도 우리가 이제 노동신문이라고 저렇게 나와 있는 저걸 볼 기회가 잘 없으니까 네. 저도 교수님께서 이 주제를 던져주신 다음에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저도 딱 저 그림을 봤습니다. 저기 똑같은. 예,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그림일 예, 예. 그런데 예전에 비슷한 성향의 뭐 우리 민족끼리나 북한 체제 찬양하는 사이트들이 우리한테 일부 공개된 적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저는 그때 되게 흥미롭게 따라가서 봤는데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예, 홀딱 넘어갑니까?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김일성 축제법 이야기 나오고요. 예. 김정일이 골프를 치면 18홀에서 홀인원을 18개 했다 뭐 이런 얘기 보면 이게 제가 상상한 수준을 넘어서는 개그여서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 참석하시었다 경애하는 저런 정보를 차단하는 게 오히려 저는 비밀주의 같은 걸 더 유지를 해서 북한 같은 비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예. 마음껏 공개하면 마음껏 비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걸 보면 전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이게 현재도 노동신문 열람은 이제 국보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통일부에서 유권 해석을 해주셨는데 열람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보관하고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그럼 보관하면 문제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보관하고 이제 카피해서 배포하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문제가 됐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찬양 고무까지 하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찬양 고무를 하면 현재도 이제 국보법상으로 이제 걸리게 돼 있는데 저는 찬양 고무 해도 그게 몸에 문제인가 싶어요. 네. 찬양 고무 예전에 그 찬양 고무로 걸렸었던 게 그런 경우 한번 있지 않았었나요? 그 박정희 때였는지 전두환 때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철거당하는 한 분이 야, 이 김일성보다도 나쁜 놈들아 그러다가 김일성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인데 김일성보다도 나쁜 놈이라는 것은 김일성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아니므로 찬양 고무했다 뭐 그렇게 해서 잡혀갔다는 얘기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찬양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고 냅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만약에 넘어가서 오히려 북한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나 북한을 막 찬양 고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이미 뭔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숨어서 뭔가 하고 있겠죠. 이미 그러니까 뭐 그게 주사파라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거나 이미 아니면 대단한 사이비 종교 같은 거에서 이미 그와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이게 동일한 멘탈리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뭔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요. 이런 생각을 해요. 막아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예. 저는 공개하면 오히려 쳐다보는 재미가 있을 듯하여 오히려 공개하는데 찬성하는 쪽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주요한 정당이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제 메시지를 냈죠. 지난 20일인데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관련 브리핑 한번 먼저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 우려를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체제 선전과 김씨 일가 우상화를 목적으로 제작된 적성 매체를 아무런 경계 없이 우리 사회 안방까지 들이자는 발상입니다. 북한 매체는 다른 의견이나 이질적 시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계된 선동 도구이자 대남 공작의 창구입니다. 적성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낮게 봐서가 아닙니다. 북한의 치밀한 심리전과 이적 행위로부터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조치이자 물리적 방어선입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안보에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이를 허물려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네, 뭐 정성 들여서 얘기하긴 했는데 저는 이게 턱 걸리더라고요.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보에 무지한 것이다. 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뭘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자기 한 말에 뭘 구분하라는 얘기인데 물리적 방어선, 예방 조치, 수준을 낮게 봐서가 아니다. 수준을 낮게 보는 거랑 아닌 거랑을 구분하라는 소린가? 제가 저 박성훈 씨를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요. 예. 뭐 이상한 사람 많이 알아요. 예. 재수할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아, 예. 예. 청년 시절에는 저렇게까지 멍청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는 이따가 저랑 또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크게 한 세 가지잖아요. 그 안보에 대한 위협,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선전선동의 도구다. 다시 말하면 치밀한 심리전을 쓰고 있는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도박이다. 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자 타파해 주시죠. 제가 이걸 그 심각하게 답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좀 가볍게 답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 가볍게 시작하고 혹시 얘기가 심각해지면 그때 가서 심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72년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정치적인 배경은 잘 모르겠고 우리도 평양에 가고 북한 대표단이 9월 달에 서울로 오죠. 그런데 경제적인 배경을 제가 유추를 해보면 되게 한 가지 명확해지는 게 1972년이 남북한 1인당 GDP가 끝자리 숫자까지 똑같아지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경제적으로 꿀릴 게 없었던 때가 되니까 만났다는 거고 냉정하게 말하면 그 전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였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북한 대표단을 서울로 초청을 하면서 그때 반상회를 통해서 서울 지역 전 시민들에게 내린 지령이 밤에도 전기불을 끄지 말라였습니다. 북한 대표단에게 서울도 밤에 전기를 켤 수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개방이 된다는 건 경제적으로 자신이 있을 때 개방을 하는 겁니다. 자신 있는 쪽이 더 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72년까지는 우리는 못 열었던 거죠. 북한보다 못 살았으니까요. 비로소 같아지니까 개방하고 열고 보여주는 거고요. 안보 위협 우려, 선전선동 도구. 선전선동 도구라는 게 저게 선전선동이라는 걸 누가 모르냐고요. 저 당연히 선전선동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쪽이 안보나 정말 체제 강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 정보를 더 공개를 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네. 워낙 격차가 지금 많이 네. 있으니까요. 전 세계 어느 역사를 봐도 체제가 유리한 쪽에서 정보를 감추는 법은 없습니다. 정보를 공개할수록 유리해지니까요. 북한에서나 체제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를 보면 북한의 민중들이 남조선 드라마를 몰래 보는 것이 우리야 당연히
저걸 보면 우리 체제의 우월성이 느껴지죠. 저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만족한다거나 이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 질문을 받고 저런 걸 검색해 보다 보니까 남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우월감을 느낀 적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네. 보면서 오히려 안보 체제 위협을 답하기 위해서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가시하기 위해서는 공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대통령의 언급을 이제 어떤 구체적인 언급으로 뭐로 이해해야 될 거냐에 이제 차이는 좀 있을 텐데 네. 사실은 지금도 열람은 가능한 거니까 물론 이 열람을 하는 과정이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그 학술 연구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신청하면 그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보통 이 정도가 이제 현재 수준이긴 한데 이게 개방성을 좀 더 높이자는 게 가장 높은 수준은 이제 상호 개방이잖아요. 예, 방송도 이렇게 뭐 이를테면 수신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만약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접근 못하게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웹사이트 같은 데 이제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든가 현재로서 이제 안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아니면 원래 지금 열람이 돼 있는 것처럼 이게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걸 굳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도록 만들어주자 정도인지는 이제 좀 더 하나하나 이제 정책화시키는 데서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이 박성훈 대변인이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애초에 이 보는 거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열람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훨씬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 버리는 겁니다. 그 애초부터 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네. 예. 민주주의라는 게 투표권을 우리 민중들에게 부여를 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라는 걸 천명을 하는 건데 그 민주주의가 성립을 하려면 모든 정보가 개방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주권을 행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우스운 이야기가 돼버리겠지만 만약에 저게 박성훈 대변인의 이야기처럼 치밀한 심리전과 이적 행위여서 우리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해서 저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주의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고도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정보를 막아놓고 이걸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선택권을 다 개방을 해야죠. 지금 저쪽 당에서 저쪽 당 극렬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중국 비판하는 거 보면 중국 같은 독재 국가들이 정보를 통제하고 막힌 사회에서 자기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건데 우리도 저렇게 겁이 나서 저걸 하자고 하면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말하고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른바 이제 체제 우월성을 얘기를 하려면 그 자유주의적 체제가 가지고 있는 우월성이라는 건 너희는 막아도 우리는 안 막는다. 그럼요. 사실 여기에 있는 건데 흔히 이제 우파 내지 자유파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늘 얘기하는 중국처럼 될래, 뭐 북한처럼 될래라는 얘기가 딱 그건데. 그 생각 왜 못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판하는 게 그건데 우리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자고 하는 건데 언어 도단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헤이디님이 북한 신문을 보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합니까? 끝없는 망상을 펼치며 사람들에게 피의식과 공포를 심는 혐오 선동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엣지 오브 윈드님께서 조선일보 수도 없이 읽었지만 매국노 안 됐습니다. 오히려 개몽됐습니다. 이런 말도 해주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게 이분의 말 자체에서 이제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는데 자신들이 국민의 의식 수준을 낮게 봐서가 아닙니다. 요 얘기를 하는 게 벌써 풀리는 게 있어서 이제 사실 요 얘기 좀 단서를 붙여놓는 거잖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확실히 자기가 이렇게 하면 국민의식 수준을 낮게 보는 것처럼 비칠 우려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애써 쓴다는 말이 치밀한 심리전. 요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말로 이런 시쳇말 쓰고 싶진 않습니다. 올려치기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언급을 깎아내려야 되니까 북한을 능력자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 박성훈 대변인하고는 친분이 좀 있다고 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훈아, 네가 보기에 이게 치밀한 심리전이냐? 야, 이게 어디가 치밀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도 이걸 가지고 고도의 심리전이다, 치밀한 심리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웃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치밀한 심리전이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자신의 능력을 지금 낮게 그러니까요.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분들은 막 어우 막 무서운 거야 지금. 이 치밀한 심리전에 넘어갈까 봐. 그러니까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러 경제학, 마케팅, 경영학, 마케팅 이론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그렇죠. 심리가 그것도 있고요. 있습니다. 스트라이센드 이펙트라는 건데 이건 보지 마 막아놓으면 그걸 막 왜 막지? 더 보고 싶어? 이런 심리가 생깁니다. 사실 저는 이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지금까지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두 집단이 북한의 3대 세습 예, 예. 집단과 대한민국의 보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개방되는 순간 저걸 보면서 막 너무 치밀해서 막 김일성 찬양할 것 같아. 그런 국민들이 누가 있겠냐고요. 저걸 차단해 놓고 저걸 치밀한 심리전을 북한 애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막아야 되고 체제를 위협하고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이익을 얻는 자들과 거기에 이 비밀주의에 가려서 뭔가 자기들의 시스템에 대한 약점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3대째 세습할 수 있는 이런 자들과 잘 통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잘 해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개방이 되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 이 교수님께서 더 정확히 아시겠지만 동서독 시절에 서독은 동독 TV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저는 듣고 네.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먼저 개방을 하고 나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뭐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나 주사파나 어딘가에는 있겠죠. 한 5,200만 명의 민중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로 먹고 살았던 저들도 마찬가지고 훨씬 더 궁지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였으면 노동신문 가지고 심리전 안 하죠. 그렇죠. 저건 사실 네. 체제 내부에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저거를 외부 대외의 어떤 그 심리전용이라고 얘기하는 인식 수준도 저는 웃겨요. 웃긴 거죠. 되게 철저히 체제 내적인 그 선전수단이란 말이에요. 바깥에 보여주려고 저렇게 만들면 안 되지. 만약에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면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겠죠. 이건 이제 정보전의 영역인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설득을 시킨다는 건 마케팅의 영역인데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저게 너무 체제 내의 용이라는 게 분명한 것이 마케팅은 내가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고객들을 맞춰야 되는데 예. 지금 저 색감, 저 글씨체 저건 국제표준에서 너무 어긋난 마케팅 수단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B급 문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 오히려 그걸 웃기려고 했다는 그렇죠.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약간은 좀 더 말이 되는 논쟁으로 좀 가보면 네. 이럴 때 흔히 등장하는 게 이른바 정무적 판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한테 이거를 좀 더 열고 이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 이른바 민주당계라든가 현 정부에게 있지 않고 괜히 쓸데없이 또 색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쟤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즉 친북 프레임을 왜 스스로 자처합니까? 라고 이제 말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답을 준비한 게 하나 있고요. 네. 요 답이 끝난 다음에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굳이 뭐 노동신문 국부 공개한다고 적금을 훨씬 쉽게 해준다고 누가 보는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제 짧은 식견의 답은 굳이가 아니고 공개가 디폴트. 이게 기본이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걸 막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은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그 마르크스주의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을 때 마르크스주의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칼 푸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이었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도 마르크스에 가장 반대되는 지성의 한 책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열렬히 읽었던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비밀주의가 열린 사회를 망친다는 겁니다. 굳이 읽을 필요가 있어? 굳이 공개해야 돼?라는 디폴트 값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막지 않아야 되면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민주사회의 소양과 합의야말로 열린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1인 1표제를 줘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라는 건
어떤 존재도 달지 않는 우리의 기본 디폴트 값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 나라의 주권을 행사를 한다면 주권을 행사하는데 모든 선택지에 대한 어떤 정보 제약도 없어야 되는 게 우리의 가장 강건한 합의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제가 정알못이어서 이게 진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주제가 저쪽 프레임이잖아요. 네. 예. 네. 반공, 반북, 안보 프레임이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에서 잘못 헤매다 보면 민주진보 진영에 좀 말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정치적인 식견이 높지 않는 제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 아젠다를 던질 때 첫 느낌이 나이스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 질문을 받고 한참 생각을 해봤더니 이 표현이 저렴해서 죄송합니다만 떡밥. 대통령이 노동신문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하자라는 떡밥을 던지면 국민의힘이 이건 안 물 수가 없는 떡밥이지 않습니까? 예. 습성상이요.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저렇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건데 뭔가 제 느낌에는 그래 니네들은 약간 이 떡밥 안에서 그냥 놀아. 낚시질을 한다. 넌 거기서 놀아. 우리는 훨씬 더 할 얘기가 많고 다른 어젠다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게 많은데 하여튼 너희들은 뭐 거기서 계속 물고 뜯고 놀아 뭐 이런 느낌이 저는 들어서 예. 이 타이밍과 이 프레임이 그렇게 쏙 나쁘지가 않고 혼자서는 나이스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 느낌이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소지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식의 이를테면 이 정도면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준비가 좀 돼 있고 오히려 이제 저쪽을 쓸데없는 과거의 프레임 안에 이제 스스로 올가매도록 만드는 일종의 정치적 묘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전 이건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의 이른바 반북 프레임이나 이제 반공 어떤 프레임 같은 것에 또 한 번 이제 민주당계 정부가 갇히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 안에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틀리지 않은 게 하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예를 들면 요즘 친구들이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혐중 정서를 갖는 게 아니거든요. 네. 무조건 시진핑 얘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이미 혐오의 대상들이 정해져 있어요. 북한하고 중국. 예. 이 혐오의 대상들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혐오하려고 하는 애를 왜 끝까지 놓지 못하고 같이 혐오해 주지 않고 너희들은 이렇게까지 감싸 안달라 그래? 라고 하는 생각에 조금 더 약간의 자극을 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 집단은 이제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뭐 안 그런들 그 태도가 바뀌겠느냐. 예를 들면 북한 때리고 중국 때린다고 해서 그 태도가 바뀌겠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닐 거라고 보지만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지금의 이런 혐오를 만들어서 그 혐오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거에 굉장히 좀 취약해. 근데 이것을 끊어내는 어떤 방법들 아직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열람이라고 하는 건 이미 가능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게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수위까지를 얘기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느낌들이 일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어떤 고민 같은 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나만 더 추가로.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기술 뭐 이런 걸 제외를 하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풀어야 될 문제가 국가본부 문제 같은 그렇죠.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만약에 던질 때마다 과거에는 반북, 종북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허우적댔던 면이 있었고 지금도 만약에 그런 혐오라는 측면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돌파를 해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같은 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긴 한데, 저는 이걸 한번 크게 통으로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토대를 두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무엇이냐? 어떤 표현까지가 용납 가능하고, 어떤 표현은 자제돼야 되고, 어떤 표현은 규제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개헌 논의까지 하면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북한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의사 표현을 하는 것들이 정치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영역에 속해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는 장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남북 간의 대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법적으로 먼저 이제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해가는 과정과 함께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때 한꺼번에 패키지로 갈 거냐 아니면 먼저 정리를 해서 자, 우리는 웬만한 표현들, 정치적 표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를 들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 사실은 북한의 표현이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처럼 비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이런 죽음을 조롱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대단한 혐오 표현들 같은 것들은 우리는 규제 내지 자제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자, 그 묶음 안에 이 북한에 관련된 것들이 같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요 얘기는 한 번쯤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다 여는 게 지금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저는 올바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어떤 높은 정치적인 식견 때문이 아니고 국가법 같은 문제가 조금 더 빨리 풀리고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빨리 허용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주사파 문제, 어딘가에 암약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공격성 문제 제기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뭐 주사파가 어딘가에 만약에 있다면 오픈 스테이지에서 올라와서 민중들한테 우리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좋아해요. 뭐 북한 3대 세습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기회를 주면 더 빨리 소멸될 것 같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 문제가 저는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예.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너무 이 문제가 오래 남아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제 이게 묶여 있으니까 그게 마치 무슨 진보적 운동의 한 부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열어놓고 선택받게 만들면 야 얘네를 왜 선택하니 이렇게 될 거다. 네. 뭐 저는 그것도 꽤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정님께서 노동신문보다는 논이 훨씬 심리전에 능하다고 저희가 작정하고 설득하면 옥장판 10개 쌉 가능. 저희 논도 이제 논 마켓 만들어야겠어요. 네. 10mm 뭐 이런 것처럼. 옥장판 뽑자요? 그리고 그거는 저기 하모니에서 만들어 주시는 걸로. 네. 사실은 저희가 옥장판 판매를 농담입니다. 지금 저희 이 추세대로 하면 옥장판 300개는 팔겠는데. 대신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품질이 좋으면 사기가 아니죠. 품질이 안 좋은 걸 비싸게 품질이 파는 게 좋은데 비싸야죠. 품질이 좋고 비싸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 자, 그러면 오늘 에프끼리 티키타카 제가 먼저 이제 노동신문 가지고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백돌 이한배 작가께서 잠시 뒤에 놓아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특별히 준비한 에프끼리 티키타카. 예, 빨간 선물이 왔습니다. 예, 좌파라고 해놓고 윤석열을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런 주제인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문제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 주제를 던질 때는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니까 네. 교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제가 배우고 싶은 주제여서 던졌다가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층위를 조금 다양하게 해서 여쭤보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했었던 건 뭐냐면 네. 사람 이름을 거론해서 좀 거북한데 윤소영 교수. 네. 네, 그러니까 예전 개념으로 따지면 NLPD 운동권 중에 PD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던 지식인. 일종의 이론적인 거두였었죠. 거두였었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운동 진영을 보면 정치권과 좀 연대를 뭐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를 지지하자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정파와 다르게 이 PD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는 언제나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원했고 뭐 조금 과도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시대에는 뭐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점들도 굉장히 강했고 현실 정치와는 좀 거리 있는 모습을 보였던 이 사람들이 2021년에 이제 윤소영 교수를 필두로 해서 예. 사실 뭐 사회진보연대나 행진이라고 하면 우리 세대에서는 굉장히 묵직한 그 위치를 가졌던 여기서 말하는 좌파는 PD 계열의 예. 그런 단체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 봤어요. 이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이번 대선에서 1차 목표다. 네. 윤석열을 당선시키는 것이
지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보고 도대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시작.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아마 논 들으시는 분들은 이른바 NLPD 논쟁 죄송합니다. 과 우리나라 진보운동에서 이른바 정파가 좀 갈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계시거나 좀 많이 알고 계시거나 하긴 하겠지만 낯서신 분들도 있을 테고 새로운 세대도 있을 테니까 윤석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핵심은 결국 마르크스주의의 이제 토대를 둬서 그렇죠. 네.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사회주의적 혁명으로 나아가는 길들이 열려야 되는데 그럴 때 해야 될 되게 중요한 것이 바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립 관계에 있어서 이 자본의 지배를 어떻게 약화시키고 또는 뒤집을 것이냐. 그렇죠? 이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이제 좌파적 견해를 이제 보이던 그룹인 거잖아요. 그 그룹이 이런 식으로 2021년에 문재인 정부 망해야 된다. 망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당 정부가 재창출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는 게 차라리 가장 좌파적인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 이거를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한데. 아니 사실은 그 정파 운동이 굉장히 치열했을 때에 예. 한 조직을 이끄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너하고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이걸 듣고 싶어서 왔는데. 저는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예. 왜 그런지는 알겠냐는 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나게 컸다. 애초에 기대도 크지 않았지만. 예. 그러면 그 이른바 실망감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건 사실은 자기들이 설정했던 나름의 전선이었는데, 박근혜를 무너뜨렸던 이른바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촛불의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따먹었다. 니들이 또 촛불 이용해가지고 이 광장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이거를 좀 더 혁명화시킬 수 있고 좀 더 급진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거를 따먹기만 하고 배신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다시 집권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백히 알려줘야 돼. 그게 윤석열의 집권으로 너희를 혼내는 길이야. 이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정서가 꽤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좀 웃기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게 이른바 좌파 내지 진보 쪽의 일반적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중에 가장 좌파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계열의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데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일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건 그 당시 분위기였던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도 사실은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희 촛불혁명의 성과를 따먹고 배신을 한 이제 그 사람들의 표현을 빌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재인과 기타 등등 민주당 일단 너희 놈들, 이 나쁜 놈들, 너희들이 집권은 다시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야. 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윤석열을 지지한다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이론인가요? 제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난 이번 대선 말고요. 그 지난 윤석열이 당선됐던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너무 싫어서 나는 진보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했었던 사람들도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싫다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살다 보면. 아니 우리 대학교 때 사회대 학생회장 선거만 해도 원수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 뭐 정권 권력 다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게 저는 너무 정서적인 점프인 것 같아서요. 이런 방식이.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런 논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말로는 이제 촛불혁명의 어떤 에너지를 당신들이 죽여놨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아주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미운 거예요. 이들이 흔히 말하는 개량주의자들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민주당은 진보의 외피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진보의 자원을 빨아먹고 있어. 이놈들이 망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진보가 성장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좌파가 성장할 수 있어. 이 개량주의자들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하고
이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철저히 깨부서지는 모습을 봐야 돼라는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여쭤보고 싶은 게 짜르가 있어요.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레닌이 보기에 개량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저 개량주의자들을 다 쳐내야 돼. 그런데 개량주의자들이 다수파였을 때도 있었을 거잖아요. 네. 저 개량주의자들을 쳐내기 위해서 짜르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정서적인 예, 상식적으로 그런데 네. 앞에 거 개량주의자에 대한 미움이 너무 크면 네. 누구든 도구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윤석열에 대한 판단, 이재명에 대한 판단이 다 각각 제멋대로였는데 네. 예를 들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때 대다수의 어떤 이쪽 계열,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한테는 기대와 약간의 실망 내지 이제 반감이 동시에 공존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기대는 문재인보다는 이재명이 좀 더 진보적인 색채가 있을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근데 반감 같은 게 뭐가 있냐면 그런데 포퓰리스트 같은 거야. 네. 실용주의자 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좀 더 나름의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재명이 일관된 것 같지가 않아. 뭔가 이렇게 간악하게 도구를 뭐 이렇게 부릴 것 같아. 술을 부릴 것 같아. 그리고 운동권 출신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진보는 약간의 상대적 진보적 색채는 그러니까 얘의 철학이 아니야. 그러니까 못 믿겠어. 이게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있었던 생각이고 이들이. 그런데 웃기게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보적인 판단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철학도 내보인 적이 없고 가끔 보여준 행동이나 철학은 점점 문제가 많은 파시스트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잘 안 보고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돌파력 이런 게 판을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되게 좋은 평가들을 내리고 있었더라는 거죠. 네. 예. 저는 그 자기 논리에 갇히다 보면 이렇게 뻔히 보이는 그 성향조차도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소영 교수 같은 경우는 지식인인데 지식인으로서 뭔가 점프를 해서 변절을 했다기보다 자기 안에 갇혀서 이런 오류에 빠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 잘못된 생각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저희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님께서 예전에 윤소영 교수가 요 인터뷰를 중앙일보하고 합니다. 예. 그런데 김동춘 교수님이 조중동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 조중동이 이런 왕년의 진보, 뭐 지금도 진보를 자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현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을 균열내는 발언을 기가 막히게 잘 찝어내서 예. 잘 이용을 하는데 지식인이 입을 닫을 필요가 있을 때는 닫아야 된다.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리신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 일단 1번 제가 궁금한 거. 저 정도 나이가 돼서 무슨 뭐 장관 자리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런 오류에 빠졌다면 조중동하고 인터뷰는 왜 하는 겁니까? 자기를 알아줘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명확하게 적으로 삼아야 되는가. 네. 지금의 당장의 가장 우수한 중요한 주요 타격 방향이 뭐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갇히면 그 나머지는 이용 가능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도 이용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큐에도 나오지만 나만의 마르크스주의가 노동자주의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썼다. 대기업 중심의 양대 노총에 대한 비판으로 들린다. 그렇죠. 질문이 이미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윤석열 교수가 마르크스주의가 노동자주의 때문에 타락했다고 말하는 이 본질이 뭔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 맞아요. 네. 예. 딱 보니까 좌파가 양대 노총을 타락했다고 얘기하네. 이거 써먹기 좋겠는데 해가지고 지면을 준 거죠. 이 순진한 사람은 그거를 그대 조금이라도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들어주려고 하니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이게 총기가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좀 큰 매체, 이걸 아직도 이분들, 이 세대들은 이게 큰 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목소리가 어디로 어떻게 퍼져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큰 매체가 나를 주목해 줬다면 비록 좀 찝찝하더라도 이걸 통해서라도 난 얘기를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많은 수가 그래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 총기가 상실돼서 생기는 문제인가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이론인데, 네. 그러니까 이 미디어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조선일보는 예전에 정운영 선생이 중앙일보로 가면서 나 변절하겠소.
그러면서 갔던 칼럼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때 이미 총기를 잃기 시작했다라고 보거든요. 오랜 기간 제가 뭐 돌아가신 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나름의 충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충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더 진보적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렇게 작은 어떤 대립들보다는 뭔가 좀 지적인 어떤 대화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어내야 돼. 근데 중앙일보가 그런 거 대접 되게 잘해주거든요. 네. 예. 그래도 여기는 대접을 해주고 이 자리를 열어줘. 그래. 비록 여기에다가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나도 알긴 알겠지만 그래도 이 공간을 통해서 담론을 좀 더 넓히는 게 필요해라고 그 당시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게 좀 더 마일드한 판단에 가깝다면 이분은 거기서부터 시간이 훨씬 더 지났잖아요. 네. 예. 그냥 아직도 올드한 매체 중에 우파 매체 중에 제일 강한 데가 내 얘기를 지금 받아주려고 그래? 그래, 나는 우파의 본진에 들어가서 네. 나는 가장 좌파적인 얘기를 하겠어. 그렇게 해서 널리 퍼뜨리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데 좀 못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요? 예. 네. 예, 저는 시대를 이미 굉장히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봐요. 저거는 옆에서 제자들 중에 정신머리 박힌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득이 안 되는 지경인 건데 네. 여기 지금 답을 보시면 답의 질이 굳이 말하면 노동일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질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저는 윤소영 교수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알고 일부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예, 우리나라의 노동자주의나 여성주의라고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일종의 영향력의 몫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행위로 타락했으니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어떤 좌파적인 전선들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네. 자기 이익 추구에 머물러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조선일보한테 들리는 얘기냐고. 그러니까요. 네. 관심도 없어.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윤소영 교수로부터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네. 그러니까 저희의 현재 스탠스가 교수님이나 저나 현재 스탠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보수 정당이고 기득권 세력이고 뭐 개량주의 세력이든 그 안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건 구분하는 거고 훨씬 더 진보적인 입장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마르크스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자거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스탠스의 차이. 그게 아예 없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습니까? 우리가 아니 이쪽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쪽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바라봐도 꽤 없다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의도적 무시라고 생각해요. 네. 있는데 있는데 무시하는. 그 정도는 중요하지 않고 차이로서 오히려 그 차이에 얽매이면 네.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좀 더 큰 것들을 잃어버린다. 그게 이제 개량주의를 싫어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이 더 잘 속인다 이거예요. 네. 차라리 나쁜 놈들은 그냥 그 나쁜 놈으로서 이해가 가지만 착한 척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뺏겨. 얘네 때문에 헷갈려. 맨날 기대했다 실망하고 그래. 결국은 안 되겠어. 얘네들의 위선을 밝혀주겠어. 네. 요게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고 저는 이게 요즘에 젊은 구구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하고 정확히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선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약간이라도 차이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약간의 차이로 이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게 싫어서 그 이익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한 되게 극단적 혐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나와서 제가 이름을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정종건 편집장, 레드양전 편집장께서 예. 이야기를 하셨던 그게 과거 전대협 출신이 민주당에 가면 변절이 아니고 국힘으로 가면 변절이라는데 동의하지 못하겠다. 예. 민주당으로의 투항에 관대한 것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요 대목인데 이게 지금 그런 맥락에서는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네요. 네. 똑같거나 오히려 민주당에 간 더 나쁜 사람들이 거죠. 더 나쁜 놈들인 거죠. 그리고 가가지고 권력을 얻었으니 더 나쁜 거죠. 그러면 우리 상식에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는 변절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민주당으로 가면 변절이 아니고 국민으로 가면 변절이다는 네. 언제까지 작동 가능한 프레임이었냐면 전 노무현 정부 정도까지 뭐냐면 노태우가 만들어낸 군사독재의 후신 정당이 여전히 대통령을 배출하던 시기에서 네. 두 번이나 이제 그러지 못하는 시기가 왔잖아요. 네. 그럼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몰려가고 있다면 그건 신념에 의한 거거든.
예. 그러니까 YS 계열들이 이제 결국은 제일 대표적인 계열 아니겠습니까? 민중당 계열이나 이런 데서 넘어갔던 네. 계열들. 그때는 변절이라고 얘기해도 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직 그때는 민주주의 투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좌파 투쟁은 민주주의 투쟁과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민주주의 투쟁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놈들한테 붙어버렸어. 이건 변절이죠. 네. 예, 이건 좌파로서의 변절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 투쟁에 대한 변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변절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이 변절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변절이거나 뭐 노동자 운동에 대한 변절이거나 이런 걸 텐데 저는 그건 이제 주의로서 이론으로서는 겨우 의미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 분석력이 없거든요. 가치에 대한 변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약자를 위해 살기로 했어. 약자를 무시하는 놈들한테 간다고? 변절이죠, 그거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변절이 뭔지는 전 이제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은 기존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학생 운동을 했건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가는 건 변절이 아니고 뭐 국민의힘 가는 건 변절이냐? 아닐 수 있겠죠, 이제는. 근데 저는 국민의힘으로 간 사람들이 변절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그들은 그 가치를 배반하고 있거든요. 명확히. 예. 단지 권력을 좀 얻었거나,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권력을 좀 얻었고, 배가 좀 불러줬고, 삼겹살이 생겼고, 이걸 가지고 그냥 단순한 변절이라고 할 거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여전히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저는 그건 변절이라고 부를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쪽 정파들의 평가 중에 기회 하나 딱 바뀌었었던 건 운동권도 아니었고 이런 대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서가 실제로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지금의 민주당 안에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차피 국민의힘 쪽으로 간 사람들이 이제 끊고 싶은 과거니까.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가치라든가 어떤 지향 정책 이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공유 정도에서 온다고 보거든요. 메이저 대학들에서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대협 등의 좀 엘리트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 또는 노동운동 같이 이제 핵심 계열이 되는 노동운동을 했던 나름의 전력과 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우리와 같은 무리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거는 친숙함에서 온 오류라고 생각하거든요. 친숙한 사람들 알겠어. 자, 얘가 NL이었어? 또는 PD였어? 얘는 뭐 서울대 예를 들면 어디 출신이야? 어디 출신이야? 그러면 알아. 한두 번 물어보면 서로 계열이 생겨. 짐작 가능해. 가까우면 묶을 수 있고 아니면 배치할 수 있어. 근데 모르겠거든, 이재명은. 네. 이 사람이 뭔지 모르겠거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배척하는 행위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전 민주당 안에 최근까지도 계속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주 저희가 이제 나눈 대화에서 제가 이어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말씀해 주신 거에서도 더 궁금해지는 거이기도 한데 이 도덕성 면에서 386 운동권들이 등장을 할 때 굉장히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등장을 했다가 이게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도덕적인 프레임에 조금만 기스가 나도 약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386으로 대변되는 저희까지 포함해서요. 90학번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80년대랑 정서가 조금 더 붙어 있으니까요. 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시대의 운동권의 문화가 소명을 다했다는 느낌을 저는 상당히 자주 받거든요. 예,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소명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몇 개로 좀 나누고 싶어요. 예. 저는 소명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단어라서 소명은 일종의 신의 부름과 같은 네. 단어이기 때문에 소명은 함부로 사라지거나 이러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에 약간 변형인 생명을 다했다고 볼 건지 네. 소임을 다했다고 볼 건지 요러면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35년 동안 똑똑하세요. 네. 저는 일단 생명은 다했다고 봐요. 아니 20세 때, 다시 말하면 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가지고 좀 좌파적으로 또는 민주적으로 운동을 했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좋은 기여였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저쪽에서 좀 더 잘해봐. 그리고 그거는 이미 생명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솔직히 자기들한테 물어봐도 당신 그 에너지로 삽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이미 그 에너지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럼 생명은 다한 겁니다. 근데 소임은 조금 남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세대 구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기 전까지 이 세대가 해줘야 될 일들은 여전히 남았다.
해야 할 일들은 있다. 라고 생각해 소임은 일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명은 여전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추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조금은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아직도 그건 잊지 말고 없어지지 말아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무슨 어떤 정파에 있었냐, 무슨 주의를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확히 이 젊은 시절에 뭘 하려고 했던가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계급 배반적 행위를 한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사회적 지위를 이렇게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더 낮은 어떤 목소리를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단순히 20세 때 잠시 지속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내 평생을 같이 할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굉장히 소중한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뭔가를 조직했던 경험,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목소리를 만들었던 경험, 이거를 투쟁으로 바꿔낼 수 있었던 경험, 이것이 다른 정치 세력화의 과정에 저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는 누군가가 그런 세대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전까지 이 소명들은 계속 되겠죠. 예. 그래서 뭐가 지속되느냐의 문제는 그 당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거를 지금 이루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늘 고민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남은 소임이 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요거보다도 요것도 꼭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세대에 남은 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잘 뭔가를 해서 다음 세대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소임이 만약에 남아 있다면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오랫동안 386이라고 불렸던 세대가 뭔가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느낌은 안 드셨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종종 들었어요. 네, 이게 이제 두 방향에서 저는 생각을 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권력 자원을 쥐고 있고 이걸 내놓기 싫어서 잡고 있는 경우가 있고, 뭔가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저는 소위 386이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정치 자원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진 어떤 그 에너지와 어떤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조직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체가 되어 가야 되거든요. 비워놓는다고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요. 네. 비워놓으면 권력 공백이 생겨버리지. 다시 말하면 자 우리 다 한꺼번에 그만둘게. 너희들이 이 자리를 채워. 라고 하는 거 겉보기에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나면 되게 무질서한 행동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겠네요. 네. 그래서 비우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라져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람 이름 대라면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냥 초선하고 재선하고 내가 볼 땐 초선 재선한 거 그걸로 다 한 거야. 예. 그냥 옛날에 봐도 똑똑하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별로 믿음직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그래 옛날에 잠시 고생했으니까 그래 그 정도면 됐어. 그래 너 그 보상도 좀 받았어. 이제 물러나 이러고 싶은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거 이름 대고 우리 조회수 한번 쳐볼까요? 3명만 내시면 조회수 한 50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들이 언젠가 이제 물러나게 될 상황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제가 호명하지 않아도 결국 밀려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그 시대적인 이야기 말고 조회수 대박. 나보다 논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제작진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지금 그 작가님들께서 박수 치시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 타협하시죠. 한 명만 깝시다. 한 명만. 예. 네. 여러분들이 수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소임은 어떻습니까? 남은 네. 일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 임무. 저는 정당을 잘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데서 나왔는데 민주당이라고 하는 데가 그나마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집권 가능한 정당이니까 네.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모인 데서 집권 가능한 정당은 현재로서는 전 민주당뿐이 없다고 네. 봐요. 조국혁신당은 안 되거든요.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진보정당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민주당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당이 그게 리버럴 정당이 됐건 또는 뭐 중도 보수 정당이 됐건 뭐건 간에 현재까지 그래도 꽤 많이 바꿔온 이 정당을 의미 있는 민주정당으로 만들어내는데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결국 민주당의 분열을 통해서 우리 정치가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개선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요. 네. 진보정당의 자연스러운 성장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민주당적인 정도가 선택 가능한 되게 왜 넓은 정당이거든 사실 민주당은. 되게 중도 우파부터 중도 좌파까지 있는 정당이고 이게 약간의 분열을 여기서 말하는 건 나쁜 의미의 분열이 아니에요. 핵분열을 겪으면서 그래 좀 더 안정감이 있는 대안그룹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박진감 넘치는 대안그룹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문제로 자연스럽게 유권자가 분할이 일어나면서 이 정당이 좀 더 진보와 보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해외도 이런 경우들이 이제 은근히 선례가 있었고요. 저는 그게 거의 우리나라에서 정당사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하려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데에도 이 분열의 결과로 소임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선명한 노선 투쟁 이런 얘기하고도 맞닿아서 네. 너무 많이 배움이 됐고 좋았는데 그렇다고 내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안 만나고 싶어요. 뭘 맨날 배웠다 그래 다 아는 얘기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하셔서 상처받았잖아요. 네. 진짜로 저희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네. 너무 재밌었어 얘기를 했더니 정준희 교수님이 뭘 그래 다 아는 얘기면서 이래서 진짜 몰랐거든요. 뭐지? 나 이거 아는 얘기였었어야 되는 거야? 상처받아요 그런 얘기하면 몰랐던 사람은요. 예. 지금 누군가 님께서 초성이라도 알려달라고. 야, 근데 기막히게 누군가 님이세요. 이거 급조한 아이디 아니죠? 초성이라도. 비읍, 이응. 잠깐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생각하게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낙인 찍기로 내쫓는 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들의 생명력 자체가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뭔 말씀인지 모르겠고 들으려면. 자,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특집으로 마련한 이 좌파 이야기, 노동 신문 이야기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예. 오늘의 크리스마스 이브 특집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뭡니까? 이것도 공개 못한다면 우리가 북한보다 나을 게 뭔가. 아니 노동신문 돌려가기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한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예, 그렇죠. 예. 그 초성도 공개 못할 거면 우리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깊이 있게 반성하겠습니다. 예. 제 나름의 한 줄 평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논객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일반적인 고민의 대중적인 영역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 한 줄 평. 예. 한 줄 평. 그러니까 요거는 한 줄이 아니라 이게 앞에 이제 전제를 까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지금 질문해 주신 게 저는 우리 정치의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얘가 나쁜 것 같아, 쟤가 나쁜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또는 나는 이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을 싫어하니까 얘가 나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치 세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아까 소명론을 제가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생명과 소임과 소명의 관점에서 한번 이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아쉽다. 그 한 줄 평에서 이름 하나만 나왔으면 조회수 20만 원 더 나오는 건데 아쉽습니다. 예. 자, 우리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진행된 F끼리 티키타카 이한배 작가와 이제 함께 했고요. 79번째 정준이의 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연말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끝이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은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